접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바라는 것까지 안전하게 가서 도와주세요. 이들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이들이 너무 괴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혁이 북한에 있을 때 이 다리 껍질, 이렇게 다리 껍질 다 벗겨졌었어요? 응? 어떻게 벗겨졌어? 껍질이? 응? 아까 봐봐, 여기랑 다 벗겨졌어? 응?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집에 조금만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저 조렸는지 건너는데 20분? 20분이 좀 넘는데 그 하루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건넜어. 건넜어. 준성이 건넜다. 여기 한국에서 만나자. 한국에서 만나자. 내 자유를 찾은 거야? 네. 수고하셨어요. 한국에서 만나자. 내 자유를 찾은 거야? 과연 20년 넘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해오신 거예요? 22년 전에 두만강에 갔다가 7살 어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은 동포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저 죽음의 강을 넘어왔을까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전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독립영화제죠. 썬댄스 영화제라는 이 영화제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뿐만 아니라요, 제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영화가 있어서 정말 화제인데요. 그럼 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보셨을 텐데요. 지난 24년간 천여 명의 탈북을 도와서 이 탈북민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고 있는 인권운동가 김성은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배우리 먹고 저러고 해도 북한에 있는 부모한테, 형제한테 다 돼지고 사는 친정인데 가족들을 구출하도록 하고. 감사하다요. 누군가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탈북한 박예수도 목사의 남편이자 탈북한 아이들의 아빠인 갈렙전교회 대표 김성훈 목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아 둘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장기 밀매로 팔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 그 사역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출을 할 때 현장에 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알게 된 게 24개월 된 거예요. 알고 탈북시키고 여기 이제 정착되기까지. 진짜 아니 내가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가족의 사랑을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도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게 같이 어울려 가니까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못 배우던 것보다 다 배울 수 있게 됐고 친부모님들처럼 진짜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가진 곳에서 탈북한 이들이 통일됐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일하고 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선도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되길 꿈꾸길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던 원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참 많은 곳에서 해봤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주머니에 40달러 넣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머니에 그 60년대 40달러를 갖고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성공하겠다고 갔는데 저를 초청했는데 막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잘 사는 모습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뭐 집이 몇 채고 재산이 얼마고 다 자랑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고향 얘기를 했더니 그 재산 많은 사람이 고향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보리밥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다들 향수가 있고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탈북민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지금 35,0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온 게 아니라 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싫은지 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탈북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참 이 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다고 외치고 외쳐도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이념에 가려가지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이 영화가 저의 그 10번째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상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는데요. 미국의 분들은 이걸 보고 뭐 감동을 넘어서 펑펑 울면서 와요. 그리고 과연 저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죄송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탈북자를 구하는데 자금의 3분의 2가 미국 백인들이 줬어요. 그들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탈북민을 살려라. 참 희한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욘드 유토피아가 됐는데 상영됐는데 쫄딱 망했어요. 영화사가. 아무도 안 봐요. 250개 극장에서 했는데 전 세계 상을 그렇게 탔는데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펑펑 우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공산주의, 아침에 일어나고 미사일을 쐈다, 핵폭탄을 핵 개발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북한 사람들, 북한 군대들이 갔다. 북한 얘기가 너무 자주 그 아침마다 이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상관없는 이야기. 이 젊은이들한테는 관심조차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계속 이 인권의 문제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북한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김일성이 사망한 1999년, 94년 이후에 극심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96년대부터 공산주의 속에서 그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 아시듯이 무상으로 생필품 뭐든지 이렇게 국가에 의존하던 주민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배급이 중단되면서 그들은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북한 연구를 할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딱 보니까 보면 대부분들 그 어떤 자기 분야에서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하신 분들이 다 성공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참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올해 딱 60입니다. 그런데 저 때도 사실 많이 가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 소원이 있다면 이 다음에 커서 교회 장로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시골 교회 장로는 전부 다 방앗간집 주인이었거든요. 밥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잘해가지고 우리 형제가 7이에요. 그리고 둘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9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기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북 군산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학 때.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제가 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1학년짜리가. 그래서 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쿵쿵한 밥솥도 없고 양은밥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이 바다에서 밥을 했더니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이 되고 위에는 썩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선원들한테 밥 잘못한다고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왜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은 약히 가난하고 왜 나는 여기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배에서 밥을 해주고 이렇게 생선으로 막 손님들이 그 잡은 생선으로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무 서러워가지고 밤에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당신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생선 대가리로 맞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좀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고 또 대우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북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제 은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자. 기독교가 바로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02년에 제가 들어간 곳이 여러분도 아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있고요. 또 북한과 그 중국 사이에 두만강이라는 곳에 도문이라는 곳에 처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 북한의 비가 오는 날이면 시체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여자들 대부분 여자였는데 그 물속에 며칠 있었는지 이렇게 퉁퉁 불어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물속에서 불으면 막 2배, 3배 이렇게 불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 강을 타고 떠내려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긴 막대기로 그냥 니네 저 북한 그 시체는 북한으로 가라고 두만강에서 긴 막대기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에서는요 이게 시체들이 떠가지고 잘 이렇게 또 밀으면 가요. 또 그럼 북한 쪽으로 가면 자기 국민이니까 군대들이 땅에 묻어주면 좋을 텐데 또 북한 군대들도 긴 막대기로 그냥 중국으로 가라고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 아무리 죽었지만 시체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은 자기 국민 아니니까 북한으로 밀어버리고 북한 군대들은 조국을 배반하다 가다가 빠져 죽은 애들이 우리 인민의 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중국으로 니네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그 시체가 두만강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팠는데 더구나 그 북한의 여러분 꽃제비 고아라고 아시죠? 이 고아들이 너무 많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살겠다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요만한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런데 이 국어를 아는 애들이 많았어요. 7살짜리 애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엄마가 제발 밥 좀 먹어라. 이따가 뭐 사줄게. 응? 그럼 안 먹어. 뭐 해줄까? 그런데 북한 애들은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을 살리겠다고 7살짜리, 8살짜리가 그 강물을 헤엄치고 왔고 구걸을 해서 또 북한에 가는 모습들이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를 타고 고생한 저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 일을 안고는 정말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나는 이제 북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가 되고 선포를 했는데 참 희한하죠. 어렸을 때 생선으로 맞을 때 아무 대답도 없던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다짐을 하는 다음날 북한 인민군 장교 여자 하나가 탈북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첫 대화가 제가 좀 배가 나왔잖아요. 우리 장군님 닮고 싶습니다. 저를 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가 만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납독시키고 가르치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버지가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이집트에 유학 갔다 온 그 박사였어요. 근데 그 박사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다른 아버지들이 죽을 때는 조국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 조국을 위해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우리는 영원한 태양이신 장모님을 모셔야 해. 이런 사람이 있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죽으니까 이 머리가 확 돌아가더래요. 참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목숨이 굶어 죽었는데 자기 부모가 죽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제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이제 북한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일단 신분이 중국에서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가자. 근데 그때는 한국으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 사막도 가고 동남아 밀림도 가고 또 배를 타봤기 때문에 미랑도에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첫 탈북자 여성 목회를 1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갈렙성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역량을 다했고요. 어저께 3명을 저희들이 또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32명을 구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해 오려고 했던 그 길이 정말 그게 노력을 했는데 그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콩깍지가 끼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데려와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단순하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구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굶주리면서도 지도자를 옹이하겠다고 제가 북한 사람을 딱 넘어왔는데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애들한테 꽃제비를 제가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뭐냐면 대부분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해요. 북한은 소고기 먹으면 여러분 총살당하는 거 알죠? 아시나요? 북한은 소를 잡으면요 총살입니다. 소는 사람이 50목을 일하는데 너보다 50배 일하는 것을 잡아먹었으니까 총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면 사람이 막 소같이 미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소보다도 사람이 못해요. 네. 그래서 고기를 주면은 정말 깜짝 놀란 게 돼지고기 2점을 못 먹어요. 그 꽃제비 부하들이. 하나 먹고 2개 먹으려고 웩 하고 막 이게 이 몸속에 어르신들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다 뱉어내요. 그래서 돼지고기 한 건이면 한 10명은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밥을 먹고 입에다 아구아구 하다가도 야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렇게 나쁜 놈들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이 이렇게 굶주려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는데 저 김일성이는 저놈은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입에 이렇게 막 먹다가도 김일성이 욕만 하면 입에서 우리 장군님을 욕하지 마시라 7살짜리 8살짜리 그리고 이까지 돼지고기 한 점에 우리를 사상개조하려고 합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수준이 자기 지도자를 욕했다고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사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구나.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성경이 있는 데서 산에서 발전기를 갖다가 한국 텔레비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천국의 계단 혹시 야인시대로 아세요? 대장로 아세요? 이런 것들을 근데 혹시 이만감이라 보시면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에 와서 그 전기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어떠냐면 24시간 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그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3일을 밤낮으로 보는 사람들 봤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보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 변화를 갖더라고요. 북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뭐 지원해주고 뭐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래서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뭐 미국에 가니까 막 K-팝 난리가 나듯이 문화를 전달하는 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보고요. 이 문화를 통해서 북한에 최근에 여러분 기사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그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중학생 30여 명을 그냥 바로 수용소로 보냈던 일도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한국의 문화가 들어올까봐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을 시키면서 이제 북한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고난행군 때 350만이 이렇게 300에서 500만이 굶어 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많이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2013년에 그 팔려가는 여자라고 탈북자 15명을 구출해요. 그 여자애들을. 근데 두만강을 딱 압록강을 넘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북한을 도망 나오면서 배고파서 오면서 야 우리 이렇게 가도 돼? 곧 우리 장군님이 감성대국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될까? 곧 조국이 감성대국이 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가장 큰 좋은 나라가 된다고 그랬는데 야, 이 북한의 이 폐쇄된 사회에서 사는 것은요 그냥 그 어떤 동물을 그냥 감옥에 가다 놓고 계속 어떻게 그 교육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갔던 탈북자 한 사람이 구출하러 갔던 탈북자 한 사람이 야 그 감성대국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성대국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야 인민은 없고 다 간부들만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데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96년도 또 고난행군이라는 게 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1992년에 던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2차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세계의 이제 중국의 공장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다 방직 공장, 신발 공장, 북경으로, 상해로, 심양으로, 광주, 유엔 막 이렇게 다 시골에 있는 여자들이 다 공장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교 문화라서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일자녀 일정책을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가서 아들이면 냅두고 딸이면 지워버리고 하나만 낳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 유교 정책이 많았었는데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딸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농촌이고 웬만한 데는 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60대 총각을 흩어져 봤습니다. 네. 중국이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바로 북한이 여러분 알다시피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수도 없이 대부분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탈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속에서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의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온 탈북자가 대부분 여자인 이유는 있잖아요. 여자가 먹고 살고 자녀를 기르는 게 이게 다 여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남자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요. 북한 여자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만각 보면 그들이 뭐 식량을 구하러 중국 갔다. 자녀들한테 금방 엄마 돌아올게. 그랬는데 인신매매로 팔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래요. 여자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탈북을 하면서 많은 여자들이 중국에 넘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층의 여자들이 왔는데 시골에 아무도 없는데 공안에 잡혀갈까봐 또 우리 처음엔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야, 너 북한에 들어가면 어차피 굶주리니까 우리 농촌에 우리 총각이 있는데 걔하고 살면은 따뜻한 쌀밥 먹고 오래 살아.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집에 가보세요. 진짜 못 사는데요. 집안에는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참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탈북민들 보면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건 없는데 집은 진짜 정말 이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이 살아요.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 가보면 거미줄이 있어요. 근데 그 조선 여자들이 가면 집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여자들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맙다고 중국 돈 500원 주고 그러다가 1,000원 주고 그러다가 5,000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여자들이 넘어와서 소개시켜주는 것들이 나중에는 전문 브로커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인신매매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 여자 한 달에 5명만 팔아먹어도 뭐 몇 년치, 10년치 뭐 무슨 중국에서 보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탈북자만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민간인 속에서 넘어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소위 한국의 조직폭력 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시장 경제로 인해서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그때 러시아는 지금 그때는 소련이었죠. 고르바초프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권을 내려놓고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고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은 계속 넘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제 제가 지금 구해오는 사람들 보면 중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24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농촌에 빨려가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중국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북한은 중국은 촌이 있어요. 촌장이라고 해요. 그냥 한 마을에 고씨는 고씨 집안, 출씨는 출씨 집안 그 집정촌이 있어요. 이런 데 팔려가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의 그 남자들을 다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데로 팔려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면은 그 어떤 정절이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지키잖아요. 근데 뭐 갔다가 뭐 수십 명의 남자하고 상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생각들에 피폐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북한 여성들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차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중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 왔다 뭐 문화도 바뀌게 되고 처음에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은 한국이 뭐 거지들만 우글우글하고 미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고 이렇게 배웠던 애들이 중국에 왔더니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못 가가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죄송한데 이 남대문의 노숙자도 중국에 온 사장님이 돼버려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래갖고 중국 농촌의 아가씨들이 여기 있는 남대문 노숙자하고 결혼하려고 30명, 40명 줄을 서서 선을 보여요. 심지어는 당시에 제가 있을 때 600만원, 800만원 한국 사람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가짜로 결혼해가지고 한국 가는 걸 그것을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남조선 못 산다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고 또 조선족들이 집에 몰래 거기서 이제 접시라고 그러는데 위성 안테나로 한국 드라마를 집에서 몰래 보는 걸 보고 같이 보면서 이제 탈북민들이 자꾸 깨이는 게 뭐냐면 한국으로 도망가야겠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탈북에 성공해서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랬죠. 초창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족이라는 끈끈한 것은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사실 요즘은 어려운데 그전에는 북한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국경에서. 그래서 가족에게 여기서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요. 그래서 해산이라는 곳에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탈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해산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저 사람들은 남조선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도망갔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왕따를 줘요. 저 집하고는 조국을 반역한 집하고는 서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돈을 끌어오면 너네 집은 저 아래쪽 동네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냐? 말씀 아래쪽으로 가는 애가 하나도 없냐? 그렇게 집안이 머저리같이 사냐?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북한의 시장 경제를 많이 도와줬던 것은 사실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가족들이 사실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이루고 장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쪽의 탈북 가족한테 돈을 받고 장사를 하고 또 그들은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고 또
또 남쪽에서 심지어는 제가 탈북자들을 구출할 때 북한 간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두만강 압록강 넘을 때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걸 딱 또 요구해요. 이 남자들은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북한 간부들이 저한테 탈북시키는 걸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돈대로 받으면서 그 남조선에 설화수 좀 2세트 갖다 달라. 그래, 그건 뭐 하려고 자기 마누라 아니면 당의 북한은 뇌물이에요, 뇌물. 네, 뇌물로 이렇게 그 당 간부의 와이프한테 뇌물을 바치려고 한국의 설화수, 쿠쿠 밥수, 그리고 물개표 고무장갑, 그리고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자들이 스타킹이에요. 한국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내주고 탈북을 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그래도 기독교가 도와주면 한국에 그래도 잘 오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은 중국에 아까운 대로 넘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매출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농촌에 막 10살, 20살 차이 나는 농촌 총각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뭐 총각한테 팔려가면 그래도 다 해결해요. 뭐 이혼하고 2명, 3명, 뭐 깡패 이런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이가 뭐 이제 10몇 살, 20살, 30살, 40살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네. 제가 지금 우리 센터에 지금 구출한 아이가 14살 때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50살 다 된 사람한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그게 탈북자라는 이유 하나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중국에서는 그냥 이 탈북자 여자들이 물건이고 물건. 네. 이 물건을 팔고 사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단속은 하지만 또 거기도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탈북 여성들을 북송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왜 탈북민들을 북송시키냐. 여러분 탈북민들이 거의 100만 가까이 탈북출을 했어요. 중국에.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해서 지금은 NGO들이 중국에 한 5만 정도 남았다. 그리고 한국에 3만 5천 명 왔고 전 세계에 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가 자유를 찾았고 5만에서 10만 명은 중국에 지금 숨어 있고 나머지 한 90만 명은 왔다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왜 북한 사람들을 자기네 아이까지 낳는데도 북송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회장님이 정말 공감했는데요.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 구출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서 최소한 탈북민들을 난민의 지위를 얻게 한다면 저렇게 팔려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북송되면 어떻게든 처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제가 구출해온 탈북민 하나는 있잖아요. 정말 아가씨 때 중국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이거 탈북자라는 걸 알고 동네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저녁에 너 우리를 다 만족시켜줄래? 우리 손으로 해서 공안에 가서 북송됐네. 그래가지고 10대 명을 갖다가 그날 저녁에 다 상대해줬던 탈북자를 제가 데려온 적이 있는데 정말 자기는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 구출해갖고 왔던 그런 탈북자들이 이렇게 인권 유린이 중국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탈북 자녀들의 아빠가 됐다고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셨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노동도 안 돼요. 저거 11살짜리를 12살짜리를 어디다가 그 시집을 보내겠어요. 사실은 제가 장기 척추하는데 장기 척추라는데 팔려가고 있었어요. 그 장기 척추를 팔려가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용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서울에 계신 보험을 하시는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간헐천을 좀 돕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제가 뒷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얏트 호텔에서 저를 불러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은 뭘 도와줄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장기 밀매에 팔려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면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호호 웃더라고요. 아니 필요한 거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1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고 나한테 지금 나는 한 2천만 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1억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때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출됐고 회장님한테 보여줬고 또 제가 국내 최초로 탈북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중국 안에서는 두만강에서 아까 시체가 떠내려듯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간이 없는 이런 그 탈북민들 시체들이 떠나들도 이 사람들의 신원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문만 찍어도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있는데 이 탈북민들은 이런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가까이 그리고 17세에서 30세 미만의 여자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안마방 그리고 무슨 화상 채팅 어르신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 앞에서 여자가 홀딱 다 벗고 원하는 모습대로 다 해야 돼. 성기에다 뭘 집어넣고 하라는 데도 다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중국에서 그걸 다 감당해요.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실 그 일을 못 시키게 될 때 또 농촌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탈북민들은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특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두만강에서 제가 현지에 들어갔는데 딸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당연히 딸이겠죠. 딸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 딸이 19살이었고 엄마 나이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엄마, 아빠, 딸이 같이 온 거예요. 탈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잡혀갔어요. 근데 그 중국의 산에 살던 사람이 고발해갖고 아빠는 북한에 보내버리고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살고 그 집 아들이 그 딸을 데리고 살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봤더니 이게 조선족이었는데 자기 와이프는 한국 가서 돈 벌고 있고 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녀를 구출해 오는데도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중국의 그 탈북민들의 삶이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14년인가 팔려가는 여자라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는요, 제가 그 탈북 여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심양에서 마약을 여자들한테 투여해가지고 그 중국 남자들을 24시간 봉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놓고 만약에 이 파티가 아니면 여자들 옷을 다 벗겨놓고 중국 남자들이 자기도 옷 다 벗고 그냥 돌아가면서 집단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을 그냥 구출해 왔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다 투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탈북민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국내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요. 그리고 1인 집단 체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지금 북한 못지않게 중국도의 시진핑이 이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저기도 우상을 아마 자기를 그 하나의 무슨 지도자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중국어도 되고 탈북했던 그 탈북 여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 나가서 유엔에 가서 증언도 하고 중국이 얼마나 그 인신매매 장이고 팔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만가 텔레비에서 국내에서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덩샤오핑 2차 그 개방개혁 이후에 지금 중국이요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미국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 조금만 있으면 지금 G2 국가인데 G1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시진핑이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신매매 당했다. 팔려갔다. 중국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저기 신장 위구르를 봐라. 계속 이런 국제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돈으로는 전 세계 1대1로 아시잖아요. 나가고 자기네 돈으로 중국도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안 돼. 넌 인권이 안 돼. 뭐가 안 돼? 탈북자 문제를 봐라. 북한 문제를 봐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의 코너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잡으면 그들이 어떤 수용소에 갇히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북한이 알아서 수용소를 보내든지 강제 의혹을 시키든지 또 탈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탈북자를 잡아서 아니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앵무새같이 계속 얘기를 해요. 원칙을 지키면서 일한다. 그래서 그냥 북한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누가 처리해 줍니까? 북한에서. 근데 북한에서 그 탈북자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보면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게 죄입니까? 엄마가 자식 만나는 게 죄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엄마를 찾아갔다고 해서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용소에 보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북한은.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탈북자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북송시키면 북한은 알아서 다 탈북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그 백성들을 건 뭐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소모품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탈북민들을 그렇게 냅둘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군대들이 거기 갔다고. 예. 근데 북한은 있잖아요. 1인 지도자를 위해서 외화벌이에요. 그걸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은 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뭐 경제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는 있잖아요. 김정은이의 그 통치 자금을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 인민이 죽어가는데 개인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니용을 하는 그 39호시 당 자금했다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민의 죽고 사는 거 관심 없다. 그냥 김일성 자기 체제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양만 사수하면 나머지 거는 소모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평양만 잘 공부하고 잘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북한이 뭐 굶주리고 죽어갔다는 무슨 거짓말하고. 북한 평양 가면은 사실 잘해놨잖아요. 여기 평양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그 한 나라의 한 것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들은 평양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야, 뭐 서울이나 평양이나 뭐 정말 웃기지를 않는 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 한국 내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뭐 북한이 우리보다는 뭐 일본의 굴욕적인 것보다 북한은 자존심을 지켰다. 여러분, 자존심을 지켰다고 어떤 친구들이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자기 딸을 중국에다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딸을 중국에다 팝니다. 근데 그게 팔고 싶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파냐 이러는데,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굶어 죽는 거 너 중국에 가서라도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가더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쌀밥 먹어라. 근데 브로커들이 옥수수 2가마, 쌀 1가마 줄 테니까 네 딸 이쁘니까 돌라 그래서 부모들이 현대판 심청이가 그 탈북자예요. 그들은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살리자고 옥수수 2가마, 쌀 1가마에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14살, 16, 17, 20. 제가 이 일을 다큐멘터리를 수도 없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사실 내 얘기가 아니고 내 가족 일이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다. 아까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부모들이 굶어 죽을 때 조국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눈이 돌아가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돈을 주고 탈북 여성을 산 사람들은 그게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북 여성들이 여기 와서 정체성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북한의 자식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했는데 브로커가 잡혀가지고 중국 왕서방한테 팔려갑니다. 근데 왕서방한테 팔려간 여자가 애를 낳고 나니까 왕서방이 추서방한테 팔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애를 놔주고 어쩌다 한국에 들어가요. 또 여기도 사람이니까 또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한국 아이의 엄마예요, 중국 아이의 엄마예요, 북한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새끼니까 엄마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에도 돈 보내야 되죠. 북한에도 돈 보내야 되죠. 이 민족의 이 비극이요, 통일이 없이는 안 돼요. 저는 단지 북한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도 그냥 저들이 적화통일 말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까 돌아가면 너무 어렵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배에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 배에서 사람 구하는 모습 봤습니까?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 저는요, 탈북자를 구출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르신들 뭐 하면은 막 그 비만 올라오면 반응이 오는 걸 저는 40대부터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있어요. 탈북자를 구하다가 밀림을 걷다가 떨어져서 제가 여기에 담낭을 터져가지고 수술했습니다. 허리를 3번 수술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다가 이렇게 다 이거 훈장이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상받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북한 일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구출하겠다. 같이 도와주겠다. 어머니가 중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가만 안 냅두려고 하더라고요. 너나 미치지. 왜 엄마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 감옥에다 집어넣냐. 근데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76세 때 감옥에 가셨는데 6.25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 우리 외갓집에 우물에다가 그 산 사람을 다 집어넣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갔다가 감옥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인이라서 맨날 찬송했대요. 그냥 밤낮으로. 그리고 성경 읽고. 그랬더니 중국 공안이 저 노인네 여기서 저러다가 미친 여자가 죽으면 국제 문제 된다고 쪼박나오고 해서 왔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미치면요 이런 놀라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세계 최초로 아까 배로 탈북자들을 구출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텐데 사실 배 타고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이 마음은 할 수 있는데 멀미나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가 목사하면서도 탈북자들을 배로 더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맞으면서도 울었는데 제가 탈북자들을 저 배에 태우고 제가 구출해서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배에서 맞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에다 태우고 구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너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지금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한 가지 일에 전념하셨던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내 생애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최고로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것은 이 북한 일을 하면서 1032명을 이들에게 자유를 찾게 하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제 아픔 속에서 그들을 살려냈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아들도 탈북자를 구출하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던 저는 그냥 세상 사람 말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살리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오슬로 프리덤 포럼에 가서 한국의 실정을 알렸고 뉴욕의 대강당에서 알리고 하버드에 가서도 알리고 터프치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 가서 알리고 존 호킨스 대학 가서 초청받아서 알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 리버티 신학대학에서도 일을 알렸고 그랬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멀리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까 회장님이 워싱턴에 6.25 참전용사 그 묘비를 가봤냐고 해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름도 몰라. 우리 노래 가수 성도 몰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못 맞춰서 그들이 살려냈는데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 물러가라. 미국 소고기 물러가라 그랬는데 요즘 식당에서 미국 소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들이 이런. 그런데 거기서 울었던 얘기는 제가 장진호 전투 때 죽었던 전사했던 미군 유해를 2만 불에 갖고 와서 미국 하와이에다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뼈다구 갖다 줘서 뭐해요?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죽어간 그 미군 유해를 가족한테 찾아준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을 돕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2만 불을 투자해서 찾아줬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미군 유해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너무 또 놀라운 얘기는 제가 보스턴에 가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나 오늘 상처가 치유됐다.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자기가 4개월 때 자기가 4개월 때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하러 가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참전하러 갔는데 형제가 4형제였대요. 근데 한국전 참전에서 가서 바로 사망을 전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 4명 낳고 4개월짜리 놓고 전사를 하고 나니까 이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미국은 아이들을 엄마가 못 키우게 하고 고아원으로 4명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제가 미군 전사자 그 유해를 이렇게 제가 갖고 왔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헛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가서 죽을 전사였지만 기쁜 건 아니지만 감사하다. 오히려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서 고통을 평생 다녔으면서도 대한민국 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지금 K-팝이 세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오히려 6.25 때 수많은 또 경제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도움을 받은 우리가 지금 미국 물러가라 양키고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꼭 보여주셔서 6.25와 경제개혁과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